미국이 한국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 전투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9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당연히 미국 차지가 될 것이라 믿었던 그 거래가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이 불법 로비까지 동원하며 발버둥 쳤지만 한국은 오직 기술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우디 사막 상공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시험 비행. 그날 미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미국 장군들이 침묵했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펜타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사우디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제임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릭, 드디어 됐어. 사우디가 우리 F-35에 서명한다는 군. 90억 달러짜리 대박이야. 저도 기뻤습니다. 이 계약은 지난 2년간 우리 부서가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사우디는 중동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고 이번 계약은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넘어서 향후 1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 계약서에 사인 들어간다더군. 리야드에서 직접 날아온다는 얘기도 있어. 정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부장님이 벌써 축하 파티 준비하라고 했어. 회의실에서는 이미 축하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부장이 유리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와 사우디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중동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F-35는 우리가 자랑하는 최신형 전투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F-35 시리즈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사우디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종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서 전체가 들떠 있었어요. 누군가는 보너스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승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가벼워져서 일찍 퇴근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장님 긴급 보고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옆에서 보고서를 훔쳐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우디 왕실 한국 KF-2 전투기 검토 착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죠. 제임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장난하나 KF-71이 뭐라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들 이것 좀 봐. 사우디가 한국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군.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한국이 우리 F-35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지만 부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컴퓨터로 긴급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사우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청에 KF-21 기술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우디 왕실 인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시험 비행을 참관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KF-21이라면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전투기였죠. 보라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기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개발 단계였습니다. 실전 배치도 안 된 시제기에 불과했거든요. 왜 사우디가 검증도 안 된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KF-11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 봤어요. 몇 가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는 내용이었죠. 스텔스 기능을 일부 적용했고 자체 개발한 ASA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F-35E도 같은 수준 아니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F-315는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F-35로 100대 0의 격추 기록을 세웠고 걸프전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죠. 반면 KF-11은 아직 실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종이 위에 스펙일 뿐이었어요. 제임스가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에릭,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별거 아니겠지.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 기술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사우디가 가격 협상용으로 한국을 끌어들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 후려치려고. 경쟁자 카드 쓰는 거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사우디 측이 요청한 자료 목록이 단순히 가격이나 기본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조건 유지 보수 독립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공개 여부,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부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샤프, 무슨 일인가 부장님, 이 보고서 봤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죠. 한국 전투기건 말입니다. 그래,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골치 아픈 일이야. 하지만 제 생각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KF-51은 아직 개발 단계고 실전 검증도 안 됐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할 리 없죠.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워싱턴 상부에서 긴장하고 있어. 혹시 뭐를 변수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 변수요 한국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 방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 폴란드의 K 전차와 FA-50 전투기를 대량 수출했고 호주도 K9 자주포를 도입했어. 그건 가격 경쟁력 때문 아닙니까? 제가 반박했죠. 물론 그것도 있지. 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유지 보수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군. 우리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무기를 팔 때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고 유지보수도 미국 기업에 의존하게 만들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구매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긴급 회의가 있을 거야. 상부에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군. 자네도 참석해.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에릭 걱정하지 마. 한국이가 우리를 이길 순 없어. 한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는데도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간부들 뿐만 아니라 장성급 장교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회의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제목은 사우디 전투기 도입 사업 긴급 대응 방안이었어요. 두꺼운 보고서였는데 대부분이 KF-1에 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기술 수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최근 수출 실적 같은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부장이 회의실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제 보고서 보셨을 겁니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사우디가 진지하게 한국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어요. 한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그게 정말 위협이 될까요? KF-11은 아직 시제기 단계 아닙니까?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실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설마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진 않겠죠. 우리와는 70년 동맹 관계인데요. 바로 그 순간 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성 장군이었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방산 수출 세계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였어요.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래도 한국 기술이 우리를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F-35-2는 수십 년간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기술로 승부하려 하고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K-11의 스펙을 보셨습니까? AESA 레이더는 자체 개발했고 무장 시스템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우리보다 30% 저렴하죠.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스펙이 좋다고 해도 실전 경험이 없는데 사우디가 정말 선택할까요?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샤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시는군요. 사우디는 실전 경험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기술 독립성입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우디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무기를 운용하고 유지 보수할 능력을 원하죠. 그게 바로 한국이 제시하는 카드입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말이죠.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다는 겁니까? 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샤프 분석관이 직접 한국에 갑니다. 사천 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시험 비행을 참관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부장님 제가요? 네, 자네가 우리 부서에서 아시아 담당이잖나? 부장이 말했죠. 게다가 기술적 분석 능력도 뛰어나고 적임자야. 하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뻔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어차피 우리 F3미 52가 우월하다는 결론이 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죠.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당장입니다. 부장이 말했어요. 사우디 대표단이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자네도 그 전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에릭 한국 출장 가는 거 축하해.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관광 잘하고 와. 관광은 무슨 저는 피식 웃었죠. 일 때문에 가는 건데 뭐 어때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한 거 아니야.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순 없어. 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세계 최강이지. 한국은 그냥 이류야. 누군가 덧붙였어요.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 배워가던 나라 아니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웃으면서도 어제 밤부터 느껴진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출장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에서 만날 연락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김대위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서 사천까지 안내한다고 했어요. 저는 KF-21에 대한 자료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기술 사양 개발 과정, 그리고 최근 시험 비행 결과 같은 것들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ESA 레이더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니 레이더는 성능이 상당했어요. 탐지거리도 길고 동시 추적 능력도 뛰어났죠. 물론 우리 F352도 같은 수준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봤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죠. 그냥 내일부터 한국 출장 가야 해서 한국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일 때문이야. 금방 다녀올 거야.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기후일까?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류야. 우리가 만들면 세상이 따라오지.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과거의 영광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력 때문일까요? 장군이 했던 말도 생각났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아닐랬던 걸까요?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비행장에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전투기 한 대가 날아오고 있었는데 그게 F-35인지 KF-21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비행 시간은 14시간 정도였죠. 기내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KF-1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사우디가 왜 관심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우리 F-352의 우위를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KF-21은 인상적이지만 F-3552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11월인데도 워싱턴보다 훨씬 따뜻했죠. 입국장을 나서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샤프 분석관님이십니까? 그가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저는 김대위입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과 소속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천까지 차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차에 오르니 깔끔한 SUV였습니다. 김대위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도착하면 점심 먹고 오후에 경납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했죠. 김대위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처음 오시는 겁니까?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렇군요. 김대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요즘 우리 방산도 많이 성장했죠. 폴란드, 호주 같은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사가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솔직히 아직도 한국 기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3시간 후 사천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어요. 군인들이 제 여권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통과하고 나니 넓은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경납구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전투기 몇 대가 주기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대위가 한 건물로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 경납고로 가시겠습니다. 식당은 깨끗했습니다. 군인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쟁반을 들고 음식을 받았죠. 한국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식사 후 김대위가 말했어요. 이제 가시죠. 윤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 박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윤지혁 박사님입니다. KF-21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죠. 우리는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금속 건물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KF-21을 직접 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제로 보니 훨씬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회색 도장이 칠해진 기체는 빛을 바다은하게 빛났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각진 외형, 매끄러운 표면 처리,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완성도가 느껴졌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샤프 분석관님이시군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윤지혁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에릭 샤프입니다. 미국 방부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보라매가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외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일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할 예정이에요. 참모총장이 직접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윤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기술을 믿으니까요. 그 말에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시험 비행을 보통 시험 조종사에게 맡기거든요.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었죠. 윤 박사가 전투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기체가 더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높이가 오멈내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윤 박사가 기체를 쓰다듬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었다고요? 제가 물었죠.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의 기술을 흉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국 기술을 참고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ESA 레이더도 우리가 자체 개발했고 엔진도 곧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면 처리가 정말 매끄러웠어요. 스텔스 기능을 위한 특수 도료가 칠해져 있었죠. 조종석 캐노피도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기체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무장 베이가 있습니다. 내부 탑재 방식이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 무장 탑재량은 얼마입니까? 7.7톤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어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모두 운용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우리 맵-5E의 무장 탑재량은 약 10톤 정도였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우위에 있었죠. 하지만 7.7톤도 37톤도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어요. 윤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고 전투 행동 반경은 1200km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대당 6,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500만 달러요. 우리 F-35는 대당 1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네.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우리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싸다고 해서 품질이 낮은 건 아닙니다. 제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기체를 보니 품질이 결코 떨어져 보이지 않았거든요. 윤 박사가 조종석을 가리켰어요.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죠. 물론입니다. 그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조종석 안을 들여다보니 최신형 디스플레이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3개가 계기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디지털화된 조종석이었죠. 윤 박사가 아래에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통합 디스플레이로 표시됩니다. 조종사회인지 부담을 최소화했죠. 제가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실전 테스트는 했습니까? 아직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윤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험 비행과 무장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약점이었어요. 우리 벳35는 수백 번의 실전을 경험했죠. 윤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샤프 분석관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한국 기술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라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 같았어요. 윤 박사가 경납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하늘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납고를 나올 때 뒤돌아봤습니다. KF-11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대위가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답했죠. 내일 시험 비행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참모총장님의 조종 실력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어젯밤에 본 KF-21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시험 비행은 10시였죠. 서둘러 준비하고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김대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요. 제가 거짓말을 했죠. 오늘 날씨가 완벽합니다. 김대위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시험 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활주로 옆대로 안내되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카메라 팀들도 보였죠. 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곧 시작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람대는 활주로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이착륙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였지만 곧 영어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공군 참모총장께서 KF-21 보람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조종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KF-21이 천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견인차에 이끌려
활주로 향하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기체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죠.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정말 대장이었어요. 한국 공군 최고의 지휘관이 직접 조종석에 앉는 겁니다. 윤 박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상철 총장님입니다. 전투기 조종 시간만 3,000시간이 넘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낮은 움거림이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Z 엔진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가 기지 전체를 울렸죠. KF-21이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멈춰섰다가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괴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전투기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가속이 정말 빨랐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기술을 들었어요. 이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각도가 가팔랐어요. 거의 60도 가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아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KF-21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급선회를 하고 있었어요. 날개를 거의 수직으로 세운 채 180도 회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게 바로 고기동 능력입니다. 순간 선회율이 매우 높죠. 저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런 기동은 최신형 전투기나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KF-21이 다시 낮게 날아왔습니다. 관람대 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엄청난 속도였어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죠. 순간 소닙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고개 비행이 시작됐어요. 배럴롤 인멜만 턴 스플릿 S 같은 고난도 기동들을 연달아 선보였습니다. 각 기동마다 완벽했어요. 실수나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KF-21이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올라가더니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육관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김대위가 말했어요. 지금 고도 15, 7,1000m 이상입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작은 점으로 보이던 KF-21이 갑자기 급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자유낙하듯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상 가까이 오자 기술을 들어 올리며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완벽한 제어였죠. 다음은 모의 공중전 시연이었습니다. 가상의 적기를 추적하는 상황을 재현하는 거였어요. KF-21이 급격한 기동을 반복하며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회피 기동, 추적 기동, 공격 기동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AI 보조 시스템입니다. 조종사의 판단을 돕고 최적의 기동을 제안하죠. AI 시스템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전투 관리 시스템입니다. 적기, 추적 위협 평가, 무장 선택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앱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어서 무장 투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실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KF-21이 저 비행으로 목표물에 접근하더니
정확한 타이밍에 모의 투하를 실시했어요. 레이저로 지상 목표물을 조준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 기동이었습니다. KF-12 F 버너를 켜고 전속력으로 날아갔어요. 엄청난 화염이 엔진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죠. 몇 초 후 하늘 저편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 1.8의 속도였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시험 비행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KF-21이 착륙 준비에 들어갔어요. 활주로에 접근하는 모습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부드러운 착륙이었죠. 감속하며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생산국이라는 선언 말이죠. 조종석에서 이상철 총장이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 박사가 제게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F-52가 여전히 우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사우디 대표단이 도착합니다. 그들도 같은 시연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우디가 이걸 보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천에서 본 것을 솔직하게 쓰자니 동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축소해서 쓰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KF-11의 성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특히 기동성과 정밀도에서 인상적이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F-3352의 실전 경험과 검증된 신뢰성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죠. 부장실로 불려갔을 때 분위기는 차갑했습니다. 부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샤프 자네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 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에서 난리야.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이야. 위협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다만 예상보다 수준이 높다고 쓴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긴급 회의가 소집됐네. 자네도 참석해야 해.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더 높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차관보도 보였고 삼성 장군 2명도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샤프 분석관 차관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네. 설명해 보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본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참모 총장의 직접 조종 완벽한 기도, 그리고 놀라운 정밀도까지. 하지만 말을 할수록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한 장군이 비웃듯 말했어요. 샤프 분석관, 자네 혹시 한국에 매수당한 건 아닌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본 것을 사실대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아무리 잘 날아도 F-35를 이길 순 없어요. 우리 전투기는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저도 그 점은 보고서에 썼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우디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차관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 아닌가. 샤프잔의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우디는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소리쳤어요. 90억 달러짜리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사우디가 원하는 게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 독립성이라면 한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을 개선해야겠군. 사우디에 특별 제안을 하는 거야. 특별 제안이요? 제가 물었죠. 기술 이전을 일부 허용하고 가격도 조정하는 거지. 차관보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압도적 우를 직접 보여줘야 해. 직정이요. 실제 비교 시범을 하는 거야. 사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F-35와 KF-28을 나란히 띄워서 성능을 비교하는 거지.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좋지 않을 리 없어. 한 장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F-3552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천에서 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사우디에서 전투기 비교 시범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죠. 동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에릭 걱정하지 마.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실전에서 보여주면 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 달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느껴졌죠. 사우디 국방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저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공군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기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인사들 군고 위치, 그리고 각국계의 언론사 기자들이 보였어요. 한쪽에는 F-35가 주기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KF-21이 서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진들과 무언가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바빠 보였습니다. 미국 측 조종사가 도착했습니다. 베테랑의 시험 조종사였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F-35에 올랐어요. 한국 측도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비교 시범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먼저 26 성능 비교였습니다. 두 전투기가 나란히 활주로에 섰어요. 신호와 함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F-352가 먼저 26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KF-11의 상승 각도가 더 가팔랐습니다. 순식간에 높이 올라가더니 F-35를 추월했어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쌍광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KF-21이 확실히 더 빨랐습니다. 다음은 기동성 비교였습니다.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다양한 기동을 펼쳤어요. 급선회, 배럴롤 루프 같은 동작들이었죠. F-352도 훌륭했습니다. 역시 검증된 전투기답답게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KF-21은 더 날렵했습니다. 회전 방향이 더 작았고 기동 전환도 더 빨랐어요. 마치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 타격 시연도 있었습니다. 지상의 모의 표적을 레이저로 조준하는 테스트였어요. F-352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명중시켰죠.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KF-51은 더 빨랐습니다. 목표물 포착부터 조준까지 걸린 시간이 F-35보다 3초나 짧았어요. 사우디 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고속 비행이었습니다. 두 전투기가 전속력으로 날아갔어요. F-35-2가 먼저 최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KF-21도 곧 따라잡았어요. 거의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모두들 관제실로 모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양측 관계자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KF-21이 더 인상적이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쪽을 보니 표정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정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비교 시범 결과가 워싱턴에 전해지자 국방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소환되어 긴급 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차관보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결과야? KF-21이 우리 F-352보다 나았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이긴 건 아닙니다. 다만 기동성과 정밀도에서 우위를 보였을 뿐입니다. 우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야. 한 장군이 테이블을 쳤어요. 90억 달러가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부장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샤프, 솔직히 말해봐. 사우디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나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국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얘기군. 지금 당장 말이야. 어떤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부장이 물었어요. 차관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우디를 설득해야지. 돈이든 조건이든 뭐든 동원해서 말이야. 한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더 개선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돼.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그럼 가격 인하는요? 그것도 한계가 있네.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보다 30% 비싼데 어떻게 맞춰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고위 간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우디 고위층에게 직접 접근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부장이 물었죠.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우디 국방부 인사들 왕실 측근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거죠.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요. 발각 안 되게 하면 되지. 한 장군이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전쟁이나 마찬가지야.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야.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로비팀을 구성해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며칠 후 소문이 들려왔다. 국방부가 비밀리에 전문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는 얘기였다. 사우디에 파견된 팀이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임스가 제 자리로 다가왔다. 에릭 걱정하지 마. 이제 제대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게임인가요?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90억 달러가 걸린 일이잖아.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연히 모든 수단을 써야지.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요? 내가 물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깨끗한 경쟁 같은 건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고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로비팀이 사우디 국방부 차관을 만났다는 내용이었다. 기술 이전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차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고 보고되었다. 두 번째 시도도 있었다. 왕실 측근 중 한 명에게 접근했다는 보고였고 미국 유학 기회와 특별 지원금을 약속했다고 했다. 나는 이런 보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가 급하게 내 자리로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에릭,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다. 로비 현장이 노출됐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는 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요, 한국 측 기술진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제임스가 설명했다. USB에 통화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는 군. 나는 부장실로 달려갔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부장이 전화 통화 중이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습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들었나? 네, 방금 들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 기술진 중 하나가 회의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발견했다는군.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로비스트들이 사우디 관료와 만나는 장면이 몽땅 녹화됐어. 내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건 국제적 스캔들이 될 수 있었다. 한국 측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윤지혁이 직접 사우디 측에 전달했다더군. 부장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압박으로 우릴 움직이려 했다. 그날 저녁 사우디 언론에서 속보가 터졌다. 미국의 불법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이었다. 한국 측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과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었다. 국방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공식 성명을 내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며칠 후 사우디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측 로비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미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은 패닉 상태였다.